반갑습니다.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예정대로 최충만 변호사님하고 이호 손해사정사님 모셔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또는 이제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잖아요. 제가 면허 부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제 주 업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그래도 아름아름 형사 처벌이나 뭐 감옥 가느냐 안 가느냐, 뭐 벌금 얼마 나옵니까, 합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사망보험금 얼마입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본 적은 있기 때문에 아름아름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이게 정확하게 딱 콕 집어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제 주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집 사장님한테 양식집 요리 레시피를 물어보는 거 비슷하거든요. 오늘은 양식집하고 또 일식집 사장님 모시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좀 할게요. 전치 12주가 나왔는데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또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전치 12주면 상당히 많이 다친 거죠? 많이 다쳤죠. 전치 12주면은 손해사정사님 어느 정도가 부러진 거죠? 전치 12주 정도 나오려고 하면 건강이나 대퇴골 이런 데가 부러졌을 때 12주. 12주면은 연부 조직도 그렇고 그리고 뼈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다친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소개할 때에는 보통 전치 8주 이상 나오면 합의를 봐야 된다, 형사 합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전치 8주가 아니라 전치 2주만 나와도 형사 합의를 기본적으로 봐야 합니다. 근데 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못 본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제 보지 않으면 우선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왜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했냐, 용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것 아니냐 라고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물론 볼 수 있으면 보는 것이 좋은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건 모르겠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전치 2주 이상부터는 상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못 볼 때가 사실 되게 많은 게 사실이에요. 몰라고 해도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고 피해자 전화했는데 피하고 그죠? 맞죠. 피해자가 전치 2주 나왔는데 형사비금 2천만 원 요구하고 그렇죠. 이러면 답이 없거든요. 진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은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제일 황당한 사건이 전치 2주이고 정말 긁혔을 뿐인데 긁혔어요?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원인도 불명한 염증이라는 이유로 2주 진단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 1,500만 원 요구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되게 많죠.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돈 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피해자 연락처를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팁! 제일 쉬운 방법은 보험사 직원을 통해서 피해자 동의를 받아서 알려주는 방법 제일 쉽습니다. 손해사정사님, 근데 보험사에서 피해자 동의 받아서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근데 제가 사례를 보면은 통상적으로는 이주 환자도 말 그대로 변호사님 말대로 형사 합의를 보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 형사 처벌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근데 통상은 그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보통 많이 벌금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경찰에서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 연락을 하죠. 보험회사에서는 상당히 그 피해자 측의 그 의뢰인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상당히 꺼리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 보험사에서는 그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민원도 많고 피해자들이 그걸 물어봤을 때 나는 그걸 가해자가 알려주라고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알려주라고 한 적도 없다고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보험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분에서는 자기 말고 경찰에서 하라고 경찰에 미루는 거죠. 경찰로 미루는 경우가 많고 특히 경찰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적으로 경찰이 알아서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가해자 측에서 부탁을 해야 돼요. 가해자 쪽에서 경찰한테 부탁을 하고 경찰이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서 가해자에게 피해자 인적사항 알려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보험사 직원한테 알아보는 방법하고 경찰한테 알아보는 방법 또 있습니까? 혹시? 만약에 피해자가 그 보험사나 경찰의 인적사항 제공 요청에 대해서 이제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법원에 재판 갔다고 보면은 법원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우리가 법원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에서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열람등사. 그건 변호사님만 가능하고요. 본인도 할 수 있고요. 본인과 변호사님. 만약에 우리가 그 신청을 하면 피해자 인적사항에서 신청을 하면 그 재판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실무관님이라고 하는데 그 실무관님이 전화를 해요.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할 생각이 있느냐 라고 묻고 근데 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 사실상 합의할 수 있는 거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연락등사 신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등사 신청은 우선 기본적으로 만약에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잖아요. 직접 법원에다가 그 민원실에 연락등사 신청서 넣어도 되고요. 만약에 공판 절차 진행 중이다 법정에서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재판장 때 구두로라도 이야기가 되고 또는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그 자리에서 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든 재판장이 알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합의가 결국에 안 되고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최후의 수단은 공탁 아닙니까? 공탁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죠. 공탁은 과거에 이제 피해자를 알 수 없거나 변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상의 문제로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뭐 받아야 할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확인할 길이 없는 경우에만 보통 공탁을 많이 거는데요. 형사사건에서 공탁 같은 경우는 우선 피해자의 동의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피해자가 싫어하면 안 돼요.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법이 그거는 찾아봤는데 변호사님 그 공탁을 할 때 공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 입장에서 좀 너무 괘씸해요. 그래서 공탁금을 회수해 가라 라는 그런 신청을 해서 처벌을 또 강경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해요. 피해자는 언제든지 공탁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나는 공탁금을 절대 수령하지 않을 것이니까 피고인에서 매우 강경한 처벌해달라 라고 탄원을 할 수 있어요. 탄원을 할 수 있어요. 죽어봐라 이거군요.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공탁 자체가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은 거의 사실상 이제 법원에서 무효라고도 요즘 법원이 취급을 해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공탁 걸려면 피해자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 그래서 그걸 공탁 걸었어. 했는데 피해자 이거 인적사항 어떻게 알게 됐냐. 법원에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알게 됐다 라고 하면 이거 안 되니까 공탁금 다시 가져가라. 그렇게까지 연락이 와요. 굉장히 좀 많이 빡세네요. 공탁도 껄끄러졌어요. 다만 이제 피해자가 공탁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래 말하고 이런 확인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그런 의사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의사를 알게 돼서 공탁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공탁의 그런 합의에 참작을 할지 말지는 결정합니다. 합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 질문자님은 합의금이 전체 12주면 얼마가 적정하냐? 일단 민사하고 형사가 좀 다를 텐데 일단 손해사정사님 입장에서는 그 민사 쪽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합의금이 얼마 나오죠? 보험사에서?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은 12주 정도 되면 장애가 예상이 돼요. 이 사람의 과실 부분이나 소득 부분을 빼고라도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 정도로 해서 12주 정도라고 하면 1,000에서 2천만 원 사이는 될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민사하고 형사의 차이는 제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나가고 있거든요. 자, 민사, 형사의 차이는 좀 알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형사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우선은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생각보다 높아요. 어떻게 보면 합의에 있어서는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세게 불러요. 저희 의뢰인들이면 이 정도면 2천만 원 형사 합의금 불렀지 않았을까? 보통 한 2천에서 한 2,500 정도 부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2천에서 2,500만 원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왜냐면 합의금은 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실제로는 처음에는 2천에서 2,500 시작되지만 결국엔 나중에 공판 절차까지 진행하다 보면은 깎이고 깎여요. 그래서 보통 한 12주라고 하면은 많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1,500 정도. 1,500만 원. 적게 합의가 된 경우는 800 정도. 800 정도, 1,500 정도. 이 부분은 이제 그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과 피해자의 그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2주 같은 경우는 형사합의 안 해. 3주는. 이게 무슨 소리야? 전체 8주가 아니라 전체 2주만 나와도 형사합의는 기본적으로 봐야 합니다. 아니 그 해야 되냐고. 범죄가 누적된 사람들은 해야 돼요. 누적된 사람들은 한 2, 3주가 누적된 사람들은 누가 해? 아니 내가 아는 사람들 누적된 사람들밖에 없어. 난 6주 이상이야. 6주 이상. 나는 6주 이상. 근데 6주 전은 아니. 초범들은 내 사건 없어. 내가 볼 때 합의의 목적은 감옥 안 가는 거야.
그래, 근데 감옥 가는 사람들은 음주는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겠다. 많죠. 많지. 2회 이상부터는 요즘 교도소 특히 돌아가나?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교도소도 이게 재판장들이 실형 선고를 낼 때 교도소 건도 그건